네, 오늘 온라인하고 동시에 진행을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다들 들어오시는 시간 동안 잠깐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면서 시작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오늘 설명회는 1부, 2부, 3부인데 1부, 2부는 합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여기 3부는 저 위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제가 실수했네요. 글씨 다 보이시나요? 네네. 1부, 2부는 제가 진행을 하고 여기 3부 저희 중등부 부원장님께서 진행하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비 중일 일비충천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하는 1, 2부 진행하는 저는 일비충천 전체 원장이고요. 백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전에도 제가 초등부 설명회 제가 서현동에서 진행하고 오느라고 아이고 마스크를 바꿨더니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설명했던 내용 때문에 혹시라도 똑같은 얘기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미스라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 좀 해주시고 요즘에 설명이 시즌이라 설명이 좀 많아갖고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1부, 2부는 대입과 수능이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이 예비 중일 학부모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시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고 2부 1등급 수학학습 전략은 아주 짧게만 다루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고등 선행 과정이랑 이런 것까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라 보고 중등부 수업 시스템 이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하셔서 오셨을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 설명회 자체는 학원 홍보하거나 학원의 어떤 수업 시스템 안내가 주는 아니거든요 보통. 그래서 정보 전달하는 설명회가 주를 이룬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아이들 수업 들은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아시죠? 대개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한번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도움될 내용이 있을 거라고 믿고 끝까지 청취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자료집에 이 입시 내용은 따로 안 달았어요. 그 궁금하신 부분 듣고서는 이거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으면 유튜브로 검색해 보시면은 한두 달 정도는 띄워놓을 예정이거든요. 다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작을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 수능, 대학의 입시 전형인데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간단한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 수시가 내신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 대충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정시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 전형에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는데 수시 전형에서 논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폐지될 가능성도 있고 좀 너무 특히나 먼 얘기니까 빼고 종합과 교과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스펙으로 대학 가는 거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쓰고 이런 거. 근데 이거 거의 없어졌다 생각하시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생활기록부 생기부 내용하고 내신 성적 그리고 자소서하고 교사 추천서를 통해 갖고 이 학생은 꿈이 이렇게 되고 이런 내용들로 대학을 보내던 전형이 이제 종합 전형인데 이게 공정성 논란 이후에 종합 전형이 사실은 거의 교과 전형으로 변질됐다 이해하시면 되고 생기부에 기록되는 내용 좀 이따가 잠깐 표로 보여드릴 텐데 대학이 다 제출되지 않아요. 어쨌든 종합 전형이라는 거는 예전에 필요했던 전형이고 앞으로는 의미 없다 보시는 게 맞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기준은 뭐냐면은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입시 기준입니다. 서울 밖에 대학을 보낼 거다라고 하면 종합 전형은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종합 전형을 상위권 대학하고 서울에 있는 안쪽에 있는 대학을 보내겠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럼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해진 거네요. 맞긴 맞는데 거기 또 함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라고 이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올해부터입니다. 작년까지랑 달라요. 입시는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고 계속 급변합니다. 올해부터 한 4, 5년간 유지될 대입 전형에서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이라 그래서 수능을 잘 봐야지만 내신 성적도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시하고 교과 전형이 핵심이 수능 최저 등급 수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은 중요하긴 중요한데 간단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뭐 낙생고가 내신 성적 받기 어려운 유명한 고등학교잖아요. 분당 지역에서. 낙생고의 내신이 예를 들면 2등급이나 3등급 정도 나온 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잘 볼 테니까. 의대도 들어갈 수 있고 연대도 들어갈 수 있는데 교과 전형으로 더 낮은 학교를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학교의 내신 성적이 애매한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안 써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방에 있는 학교로 가볼게요. 어떤 지방에 전교 한 1, 2등 정도 되는 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근데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못 갑니다. 이유는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춰요. 그럼 이건 애매한 전형이 되죠. 대학에서 노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올해 입시 기간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능 최저 등급 맞춘 학생 없으니까 전부 다 정시로 이월될 거다. 수시에서 못 뽑으면 정시에서 뽑을 수 있거든요. 뭐 대략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교과 전형이 내신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과 같이 잘 봐야 되는 거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을 잘 보면 교과를 안 써요 또. 그럼 어떤 학생들을 위한 이 전형일까요? 예를 들면 분당 지역 기준으로 보면은 소위 분당 내에서 공부를 약간은 못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 적당한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최적화된 전형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낙생고 학생들은 안 쓸 거라 보시는 게 맞고, 소위 뭐 예를 들면 순회고라든가 한살고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꽤 쓸 수도 있겠네요.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으면 나쁜 학교다라는 인식은 저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잘하던 애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고, 잘하던 애들이 안 들어가면 그 학교가 공부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또 수능 얘기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면요. 이 수능에서 정시에서 서울대만 제외하고 수능 100%, 서울대가 정시에서 내신 성적이 반영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든요. 어떤 설명에 가면은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내신 성적 되게 중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서울대만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목표가 아닌 이상은 내신 성적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것이 다른 데랑 설명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가 정책을 딱 펼치면 예전에 5년 전, 10년 전에는 서울대가 정책을 펼치면 그거 약간 반대 방향으로 연세대가 대입 정책이 나옵니다. 이유는 연세대학교가 서울대랑 똑같은 입시 전형으로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서울대 다 가고 그 다음 애들이 연세대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랑 좀 다른 형태로 뽑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누가 1등인지 모르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지금 서울대랑 사실 실력 격차를 보면은 일부 학생들은 수학과 훨씬 잘하는데 연대 간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입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고대는 어떻게 될까요? 고대가 연대랑 똑같이 가면은 연대 밑으로 갈 게 좀 뻔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고대는 서울대랑 정책을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서울대 다음은 맞는데 연대랑 동급이야, 뭐 이런 기준인 거예요. 실제로 수능 성적을 줄 세우면은 연세대가 서울대, 고려대보다 조금 위긴 위인데 좀 많이 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학에서의 정책은 좋은 학생들을 자기네 위치에 맞게 뽑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정책을 내면 많은 학교들이 따라가고 또는 연대가 정책을 좀 반대로 내고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이 서울대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정책은 다른 학교가 따라하지 않을 거로 예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대 빼놓고는 정시는 수능 100%로 가는 게 맞다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은 교과 과정이 바뀌어요. 그렇죠? 2022 개정 교과가 반영되고 그 개정 교과는 아직 발표가 다 안 났습니다. 개정 교과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빼놓고 발표가 안 났고 완전히 통과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초등부 설명회에서는 2022 개정 교과 설명을 좀 진행을 했는데 중등부에서는 안 할 예정이에요. 내년 정도에 발표 나면 할 건데 올해 초등학교 6학년 대상의 개정 교과보다 고교 학점제가 어떤지를 조금 이따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네, 일단 전형은 대충 이런 게 있구나. 종합 전형은 사실은 내신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들의 최상위 대학의 전형이다. 교과 전형은 약간 어중간하구나. 수능을 잘 봐야 되는구나. 정시는 수능이 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중고등 내신에 대해서 아직 이제 중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간단하게 코로나 시대 분위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유튜브에 설명해 보셨으면 이건 내용 보셨겠지만 안 봤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성취도가 A, B, C, D 절대평가한 거는 알고 계시죠? 과목별로. 이게 뭐냐면요. 분당 지역의 2019년, 20년, 21년에 3학년 1학기 A, B의 비율의 평균입니다. 평균. 자, A와 B를 받은 학생이 분당 지역 전체의 평균이 57.2%예요. 19년에. 20년에는 61.1%, 21년 올해 1학기는 62.6%. A, B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A의 비율이 40% 정도 돼요. 보통요. D는 포기자니까 딱히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D. 자, A, B를 받은 학생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요. 수학입니다. 분당 지역에 올해 3학년 1학기 절대평가 A를 받은 학생이 평균 비율이 40%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A를 받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1등급을 받으려면 10대 1이니까 A를 받은 학생 10명 중에 1명이 1등급 된다. 고등학교 내신 따기가 좀 어렵긴 어렵겠구나.
10명 중에 1명이 1등급 받습니다.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초등부 설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등급, 2등급 초등부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1, 2등급이나 3등급은 되겠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 정도는 웬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1등급은 초등학교 25명이 한 반이면 한 명만 1등급이 맞습니다. 1등은 1등급이고 2등은 2등급이에요. 2등이 못하는 게 아닌데 사실 분당 지역 기준으로 고등학교 때 2등급이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1, 2등급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구나 이 정도고 고등학교 1학년의 비율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중학교는 A, B의 비율이 늘어났었죠. 아까 보셨죠? 중학교는 2019, 2020, 2021로 가면서 늘어났는데 고등학교는 어떻죠? 2020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자 A, B가 40%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 40%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40%쯤 됩니다. 분당 지역에 또는 예체능인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2020년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수포자는 거의 60% 가까이로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서도 다뤘지만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최상위권은 유지 중인데 중상위권이 많이 무너졌어요. 중상위권 딱히 어떤 학생들로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옆에서 꼼꼼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잘 공부 안 하는 애들. 저희 애들도 방문을 딱 열면 컴퓨터 화면이 바뀌어요. 줌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고 2019년에서 20년으로 가면서 중상위권이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대충 숫자 보이시죠? 2021년도 유지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중학교는 AB가 왜 늘었냐? 학교도 안 가는데 시험을 어렵게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 많이 쉬워졌고 내신 평가도 되게 잘 해줬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고등학교는 쉽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앉았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1, 2, 3, 4, 5등급 등급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쉽게 낼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100점 받으면 문제가 생기죠. 1등급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A, B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수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 분위기는 안 좋아진 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건 기회일 수도 있다. 열심히 공부하면 2등급, 3등급 안쪽에 들어가기가 쉬울 수도 있겠구나. 열심히 공부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제가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고교 학점제는 핫 이슈가 맞는데 저희 고등부에서 계속 평가하고 있어요. 고교 학점제의 본질은 지금 중학교를 앞두고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결국에는 대학을 보내려고 공부를 시키는 거고 대학을 보내는데 맞춰서 중학교 때 학습과정 커리큘럼을 짤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테니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등급 얘기 잠깐 했죠. 중학교 내신 등급 1등급이 4%, A가 거의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1, 2, 3, 4등급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학교 때 B를 받으면 아무리 잘해도 4등급 끝자락이거나 5등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고등학생들 2명 중에 1명은 몇 등급일까 하면 3, 4등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경향이 있는데 4등급, 5등급, 6등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시죠?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2명 중에 1명이 넘는 학생은 4, 5, 6등급입니다. 1, 2등급 찾기 쉽지 않고 7등급, 8등급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7등급, 8등급 학생 수가 적어요. 이렇게. 이거 누적 비율입니다. 누적 비율. 그래서 양 끝으로 같아요. 1등급은 4%, 9등급도 하위 4%. 2등급은 그리고 7%가 추가되고 8등급도 거꾸로 7% 추가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B 받으면 5등급입니다. 그래서 B 받으면 포기해야 되냐? 그건 아닌데 그냥 공부를 안 하다 고등학교 때 가서 할 수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했는데도 비면 심각한 단계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얘기하면서 2015 개정교과랑 고교 학점제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2015 개정교과고 2022 개정교과는 2015 개정교과에서 약간 변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교과의 흐름이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쉽게 볼게요. 어떤 중요한 과목들은 9등급이고요. 그냥 아주 쉽게 중요한 과목들은 9등급이고 좀 덜 중요한 과목은 절대평가 A, B, C다. 자, 중학교는 A, B, C, D, E로 평가하잖아요. 고등학교는 A, B, C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5단계가 아니라 3단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더 널널한 거죠. 사실 절대평가하면. 그럼 이런 게 무슨 과목인데? 라고 하면요. 성적표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표 좀 복잡하네요. 그냥 이것만 보세요. 9등급이 적용되는 과목이 있고 X라고 해서 9등급이 적용 안 되는 과목이 있죠. 9등급 적용되는 과목 보면 공통과목,
기초 탐구 교양 이거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페이지 넘어가면서 이 표는 보기가 힘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성적표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기하라고 해서 기하 벡터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표가 2022 개정교과 나오면 그때 보시면 돼요. 흐름만 보시는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은 ABC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미적분 9등급이 적용되는 주요 과목 있잖아요. 주요 과목은 여기 등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적표에 원점수,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 근데 이 학생이 A인지 B인지 C인지만 알려주는 게 절대평가고, A, B, C, D, E로 나누는 거 이거 별로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평가, 절대평가랑 상대평가의 본질은 이거죠. 90점을 넘어야 A고 80점인가 넘으면 예를 들면 B 이런 식인 거잖아요. 물론 A, B, C 3단계 평가는 90, 80이 아닙니다. 절대 점수 몇 점 이상이면 A,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B, 이게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점수가 10점이어도 너무 어려워서 1등이면 1등급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절대평가 기준으로는 시험 쉽게 낼 수밖에 없으니까 대학에서 절대평가를 가지고 이 학생을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9등급이 중요한 과목인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9등급이 적용되는 과목은 그냥 국영수다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2015 개정교과니까 올해 중학교 1, 2학년까지 적용은 맞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9등급제가 적용되는 과목은 대부분 국영수고, 예를 들면 옛날이랑 똑같은데 물화생지 원, 뭐 물투, 화투, 생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과학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학 기준으로. 그래서 원 과목은 9등급제가 적용되고 투 과목은 ABC 적용인데, 이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부터는 거의 다 절대평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거의 다 절대평가가 됩니다. 지금 학생들하고 달라지는데 어쨌든 9등급이 있고 절대평가가 있는데, 주요 과목은 9등급, 주요하지 않은 과목, 물화생지 2가 주요하지 않냐 하면 좀 웃기지만 어쨌든 ABC다. 근데 이제 2022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잠깐, 2025학년부터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1, 2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9등급 적용 과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대학 갈 때. 대학에서 1, 2학년 성적을 주로 보고 3학년에 한두 과목 뭐 주요 과목 보고 그다음에 절대평가 과목은 주요하지 않게 볼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2022 개정교과 적용되잖아요. 이 학생들은 1학년 때 대부분 9등급입니다. 자,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되죠? 2학년, 3학년 때 다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그럼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고등학교 갔을 때 1학년만 내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웃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신 차려서 공부하는 애들을 어떻게 확인하죠? 2학년 때부터 성적 잘 나오는, 실제로 학년이 올라가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대학에서 이 2022 개정교과랑 고교학점제가 온전하게 진행이 되면 각 학교의 학생들을 내신 성적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했던 얘기에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맨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잠시만요. 예, 요 얘기입니다. 요 표를 보지 마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스펙으로 대학을 가는 거고, 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고,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종합전형이 원래는 어땠냐면, 학생부 종합, 이 숫자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나의 어떤 진로 방향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공부했고, 저는 이런 분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 물원, 물투 듣고 물리 비슷한 과목도 듣고 대학을 가는 거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원래 그 방향으로 학생들을 대학을 보내고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2015 개정교과, 2022의 흐름이에요. 교과의 흐름. 학생부 종합전형이 살아나면 2022 개정교과가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자기가 좀 싫어하는 과목이랑 약한 과목은 좀 배제시킬 수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약간 무산됐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무산됐냐면, 제가 이 내용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좀 많이 건너뛰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무산됐냐면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고, 교사 추천서는 이미 폐지됐고,
고교 프로파일이라 그래갖고 각 고등학교들이 대입 실적을 대학에 제출하거든요. 저희 고등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거 다 폐지됐어요. 두 번째는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됐는데 예를 들면 자동봉진이라고 뭐 있어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고2, 고1로 내려오면서 축소가 엄청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수상영역, 독서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상을 탔습니다. 학기당 한 건만 반영되다가 이제 대입이 미반영돼요. 책 읽은 거 이런 거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없어요. 추천서도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 아이는 어떤 학생입니다라고 밝혀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없어졌다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놓고 고교학점제에서 각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고교학점제는 동시에 가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엇박자가 되겠죠. 그럼 대학에서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요. 정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시를 아주 많이 늘릴 수 있냐? 좀 어렵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바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살아나거나 아니면 고교학점제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고교학점제 폐지의 본질은 뭐냐면요. 선택 과목을 없애는 게 아니라 9등급 적용을 유지시키는 거라 보시면 돼요. 절대평가 과목이 줄어들고 9등급이 유지되거나 학종이 많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 정시가 왕창 늘어날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초등학생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럼 대입 준비를 어떻게 하냐? 사실은 국영수 공부가 맞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방향이 선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절대평가 됐지만 수능을 잘 봐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수능 공부는 고등학교 가서 하면 되는 게 맞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수능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너무 이른 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영수 공부인데 제가 그러면 정시 기준으로 잠깐 짤막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정시 기준으로 다시 앞으로 돌아서요. 자, 종합전형은 심지어 상위대학 기준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합전형 줄어들고 있어요. 무산됐고 거의. 교과전형이 많이 늘어났는데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고. 근데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교과전형은 수능이 중요해요. 정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맞죠. 상위대학 기준으로. 지금 올해 기준으로 입시가 대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이미 보내신 어머님들의 얘기랑 올해부터 펼쳐질 대입의 어떤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 보시면 돼요. 예비고3 설명회에서도 대학 보내신 어머니 얘기 들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입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올해 기준입니다. 이 말씀 드렸고 정시 기준으로 수능 성적표가 며칠 있으면 나오네요. 오늘이 3일인가요? 일주일 있으면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데 이번 수능 성적표 어쨌든 국어랑 수학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대략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는 안 나오고 표준 점수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고 성적표가 나온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수능이 대략 어떻냐면요. 1, 2, 3, 4, 5교시가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보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데 수능에서는 수학은 30문제를 100분에 풀게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충분해요. 내신 고등학교 내신은요. 20문제를 50분에 풉니다. 보통. 분당 지역의 고등학교 내신은 대부분 20문제에서 22문제. 20문제가 제일 많고 21문제 정도가 뭐 적당히 있고 22문제 내는 학교는 좀 적습니다. 22문제가 되면 되게 어려워져요. 자, 20문제를 50분에 풀었는데 수능은 30문제를 100분에 풀게 되잖아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워서 못 푸는 겁니다. 수능에서 탐구는 어떠냐면요. 과학 탐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수학학원이니까 과학 탐구를 20문제를 30분에 풀어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시간 내에 다 못 풉니다.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고등학교 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고 더 많이 풍부하게 알지만 나이 들면 좀 느려지잖아요. 속도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과학시험 풀라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주면 100점을 받겠지만 시간 내에 거의 다 못 푼다 보시면 돼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이런 현상이에요. 과학은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을 충분히 주면요. 다 100점 맞습니다. 물론 다라는 얘기는 열심히 하는 학생 기준이에요. 그럼 두 번째 100점을 안 맞게 만들려면 과학을 미친 듯이 어렵게 내야 돼요. 수학은요. 숫자를 어렵게 낼 수도 있고 개념을 좀 융합하면 어려워지는데 과학은 대학 과정을 내지 않는 이상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제한을 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과학의 핵심은 시간 싸움이고요. 수능 수학의 핵심은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구나. 그래서 꽤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정시 얘기를 드리면서 올해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라 요 얘기만 간단히 할게요. 중학교 보내시면서 이제 시험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보게 됐을 때 아이들이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혹시라도 5번이나 6번이 한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학생들은 성적이 20점씩 추락합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서 어려운 게 나와야 되는데 5번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손 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 풀고 다시 풀다가 시간을 뺏기고 뒤에 문제 틀리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다를 거냐? 똑같습니다. 수능이 30문제인데 14, 15번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있어요. 아직 절반도 안 왔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려놔서 공통과목 20, 21, 22번이 주관식 마지막 문제예요. 여기 또 어렵습니다.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과목 내용은 나중에 들으셔도 되니까 제가 그냥 공통과 선택이 있다고 했을 때 선택 과목 객관식 마지막에 가서 또 어렵습니다. 선택 과목 마지막 주관식에 가서 또 어려워요. 시험을 보는데 4번의 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죠. 올해 수능 끝나고 혹시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능의 출제기관은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이에요. 평가원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수능 당일날 예전처럼 평이하게 출제했습니다. 이거 들으셨나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불수능이나 난리가 났죠. 다음날 평가원장이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쉽게 냈습니다. 불수능이라고 난리 나는데 문제 어렵게 내지 않았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다시 얘기한 이유가 뭘까? 사실 어렵게 안 냈다는 얘기입니다. 국어 선생님들이 수능 당일날 실제로 학원 선생님 말고 학교 평가위원들이 국어 시험지를 읽어보고 문제를 푼 다음에 평이합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각 학원의 국어 원장님들이라든가 국어 수능 대비하는 강사들한테 들어보니까 정말로 쉬웠던 게 맞다고 합니다. 자, 수학 어떠냐면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의 체제가 고비가 4번 있어요.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생각해야 될 문제가 7, 8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험 끝난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과 통화했어요. 너 어떻게 봤니? 선생님 쉬었어요. 검토까지 하고 100점 받았습니다. 이런 학생이 벌써 여러 명 나왔어요.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딱 어느 고비를 못 넘은 학생들한테는 14, 15번도 고비, 21, 22, 20번도 고비가 4번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력의 격차에 따라서 이 수능 시험은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국어도 비슷한 현상인데 아주 어려운 건 없지만 지문 길이를 줄였네요. 애들이 어려워할까 봐 지문 길이를 줄였어요. 지문 길이를 줄이면 짧은 글들에서 파악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워진 시험이구나.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올해 수능의 평가입니다. 진짜 어려운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매우 체감 난이도가 높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거 되게 어려운 표입니다. 뒤에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복잡한 표라서 다른 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말씀드릴 거예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문과생이 확통을 듣고 이과생이 미적분을 대부분 합니다. 평균이 몇 점쯤 될 거라고 예상하시냐는 거죠. 여기 써 있습니다. 찾으면. 자, 문과생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이 몇 점이냐면요. 3월 모의고사입니다. 30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모의고사 평균이 30점입니다. 이과생은 50점입니다. 미적분이. 기하 벡터는 44점입니다. 이건 다른 숫자는 보실 거 없고 요 숫자만 딱 보면 생각보다 수학이 어렵구나 또는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 어렵기도 하지만 포기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열심히 하면 이러한 평균 점수를 받는 곳에서 등급이라든가 점수를 따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거꾸로 이해하셔야 돼요. 문과 기준으로는요. 20만 명 중에 10만 명은 일렬로 찍습니다. 전국 학생들 중에 한 15만 명 정도는요. 수능 수학 문제를 다 2문제도 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다 찍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경쟁은 상위권의 경쟁인데 평균 점수 굉장히 낮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문이과 많이 차이 나는구나. 아까 전에 제가 오전에 초등부 설명해야 하는데 한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수학을 못하는 문과생한테 대입은 어떤 전략을 짜야 됩니까? 라고 해서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문과생이 수학을 못하면 국어, 영어 공부해갖고 대학 갈 수 있었어요. 사탐이라. 근데 지금은 공통으로 통합이 됐잖아요. 지금은 수학을 못하면 문과고 이과고 대학을 못 갑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된 교육 정책이에요. 근데 문이과를 구분하는 것도 거의 전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인 거 아시죠? 문이과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웃긴 사회고 원래 전 세계적으로 문이과 구분한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도 구분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래서 없애려고 20년 동안 시도하다가 결국에 없앴거든요.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학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국어는요. 국어를 못해도 대학을 못 가죠. 영어를 못해도 대학을 잘 가진 못해요. 세 과목 다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점수 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국어는 똑같이 시험이 어려우면 점수 차가 벌어지지만 수학만큼 심하게 벌어지진 않습니다. 수학은 못하면 많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 학습을 게을리하면 대학을 못 가는 게 현실이고 문과생도 이과생도 공통 과목 수원 수투를 잘해야 된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수능 변화에서 국어 수학이 공통 과목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는데 그건 모르셔도 돼요. 수학은 문과 이과가 통합이 됐구나가 본질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과생은 미적분이고 문과생은 확률과 선택을 선택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고 통합된 수능이 핵심이다. 문항수 배치에 따른 체감 난도 상승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학 실력 많이 키워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상위권 대학 입시 상패는 수학이 좌우하는 게 사실인데 올해 수능이 다 끝나고 입시가 끝난 다음에 국어랑 수학이 본질로 떠오르는 거 보실 텐데 국어가 시험이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면요. 수학이 사교육의 핵심이 맞아요. 사실. 어렸을 땐 영어, 나이 들면 수학이잖아요. 그리고 고3쯤 되면 과학이 좀 많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약간 줄이고자 노력을 정책을 피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교육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국어 과목을 어렵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국어 학원이 줄 서서 들어가는 학원이 됐어요. 사실 대기가 굉장히 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그러니까 사실 시험이 어려워지면 사교육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근데 시험을 쉽게 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등급을 나눌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계속 맴돌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국어가 상당히 어려워진 건 맞는데 수학은 점수가 많이 벌어지는 구조고 국어는 어려운 만큼 다 같이 점수가 폭락한 다음에 수학보다는 중위층에 많이 몰려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제가 초등학부님들께는 이제 예비 중1이니까 사실 중학교 올라갈 학생들이니까 이제 초등학생은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입시 성패는 국어 수학이 맞습니다. 지금 영어를 잘 해야 된다. 틀린 말도 아니죠. 그런데 영어 고등학교 가서 정신 차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국어 수학 특히 국어를 소홀히 하고 영어에 집중을 하다 보면 대입에 성공하기 더 어려워지는 게 맞다. 국어는 굉장히 장기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 영어도 언어니까 장기간 공부해야 된다. 맞는 얘기긴 한데 국어보다 영어가 단기 학습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영어는 진짜 깊이 있는 지문은 없거든요. 근데 국어는 굉장히 깊이 있는 지문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학습이 필요하고 꼭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는 많이 책을 읽어야 된다. 결국은 나중에 3학년 때 국어 등급이 잘 안 나오면요. 아무리 수학이랑 영어랑 과학을 잘해도 대학 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를 못하면요. 대학 갈 방법이 꽤 나옵니다. 국어를 못하면 방법이 안 나오고 영어를 못하면 방법이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중요한 과목은 국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수학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다 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축약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까 전에 교과 전형에 대한 얘기 짧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설명회를 가도 이제 내신이 중요해졌습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저는 기준이 상위대학이랑 뭐 예를 들면은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또는 뭐 의대 치대 약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상위대학 기준으로는 수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내신이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과 전형이 늘어납니다. 내신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게 늘어나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중요하잖아. 근데요. 고교 연계 지역 균형 학교장 추천 내신 성적이 중요한데 이런 명분을 걸어놓고 수능 최저 등급을 걸었어요. 수능 최저 등급 맞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 봐야지 교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 중요하냐 수능이 중요하냐 그러면 수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시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건 대충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 정도 얘기하면서 정시에서 과목별 반영 비율로 짧게만 정시 수능으로 대학 갈 때 과목별로 반영 비율 다른 거 대략 아시죠? 서울대 연대 고대만 짧게 얘기할게요. 수학이 반영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국어도 꽤 큽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엔 영어는 2등급이어도 0.5점이 감점되고 3등급이어도 2점밖에 감점이 안 돼요. 수학 문제 한 문제가 40% 반영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5점 이상 벌어집니다. 수학 문제 한 문제가 10점에서 15점 벌어지는데 영어는 3등급이어도 2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4등급, 5등급이어도 수학 문제 한 문제가 다 뒤집어 엎겠네요. 물론 다 잘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국어랑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탐구보다 서울대는. 근데 그러면 국어가 좀 약하면 어떡하냐? 근데 연대를 보니까요. 연대 이과 기준으로는 수학이 33, 과학이 33이죠. 국어가 22.2.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과 수학이 국어보다 1.5배 중요한 거예요. 학교별로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는 11.1%니까 상당히 반영 비율이 적은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학이 반영 비율이 굉장히 크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고려대까지만 봐볼게요. 수학이 37.7, 국어가 31.5, 탐구가 31.25. 국어랑 탐구를 비슷하게 두고 수학이 반영 비율이 높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문과로 가면 수학이랑 국어가 비슷해지죠. 문과든 이과든 수학의 반영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이과는 조금 낮게 반영하고 문과는 조금 높게 반영해요. 근데 영어는 절대적으로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1등급 수학학습 전략 얘기하면서 앞에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잠깐 오면 이제 중학교 과정도 잘해야 되지만 결국에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서부터 중등 과정을 끝내고 고등 과정을 준비시킬 거 아니에요. 이 얘기부터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학부모님들이 대학 잘 보내고 싶으면 중학교 때 미적분까지 배워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 의견 미적분까지 갈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저희 학원에도 선행하는 반이 있지만 선행에 빠른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 의견이고 선행 아무리 빨리 하고 여러 번 했어도 너무 어린 나이에 준비 안 했는데 쑤셔 넣으면 배탈이 나듯이 음식 배탈이 나듯이 아이들이 소화도 안 되고 수학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선행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따라갈 수 있는 학습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수학 상하를 꼭 해야 되는데 수원을 꼭 해야 되는데 목매다 보면은 결국엔 재학력고도 무너지게 되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 못하게 됩니다.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선행을 해야 되겠죠. 잘한다면 근데 못한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가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잘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수원수투가 수능에서 대입에서 핵심이 맞습니다. 근데 교과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뀌는 교과 과정에서 수원수투가 뭘로 바뀔 거냐라는 거는 아직 나온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로는 선행을 빨리 하는 거를 목표로 둘 거냐 아니면 제대로 다지는 걸 목표로 둘 거냐고 한다면 후자로 맞추셨으면 좋겠다. 저희 의치학센터 같은 경우에도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고 있지만 탄탄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선행 과정을 다시 백시키고 있어요. 사실 그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괜히 초6, 중1 때 막 수학 상하했고 수원한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잘할 거라고 이해하시는 것은 일단 오산이고 대부분은 잘못 나간 선행 때문에 중3, 고1 때 다시 수학 상하로 돌아와서 헤매게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 공통 과목이랑 선택 과목 수능 체제 바뀔 거로 예상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짚어볼게요. 자, 수능이 뭘로 바뀐다고 얘기가 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논술형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2번 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논술형으로 바뀔 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절대 안 될 거라는 거 예상이 되죠. 그래서 수능 체제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제가 봤을 때. 2번 보는 건 있을 수도 있어요. 94학년도에 1994학년도 94학번 수능을 2번 봤었죠. 2번 보고 난리가 났죠. 난이도 조절 실패해갖고 한 번의 시험에서 대박 낸 학생 여기서 미스했으니까 두 번째 도전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시험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미끄러지고 재수가 엄청나게 양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만 보고서는 무산됐어요. 과거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수능 2번 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보고 나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난이도 조절 정확하지도 않은데 2번 본 다음에 뭘로 평가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요. 수능은 안 바뀔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그렇게 봐요. 근데 맨 앞으로 돌아와서 아까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고교 학점제가 과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그 과목 선택하는 학생들의 평가를 제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절대 평가하게 되면 다 A 받을 텐데요. 그럼 대학에서 다 A면 추첨으로 뽑아야 되나요? 이런 애매한 문제가 생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다시 살려주던가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키워주든가 아니면 고교 학점제를 무산시키고 상대평가를 확장시켜야 되는 게 이번 교과과정 개편에서의 핵심 키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그거 두 가지 다 안 된다. 학종을 살리지도 않고 고교 학점제를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시로 완전히 입시는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트렌드는 5년간은 정시인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도 정시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수능 정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정시 준비라는 건 본질이 학업 능력을 키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뺑뺑이 돌려서 점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학업 능력을 키우는 게 중등의 과정에서의 키가 되니까 선행을 많이 돌린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아이가 하는 과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과정에서 심화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영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어를 잘하는 게 대입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미래 지향에서 영어를 잘하는 게 결국엔 대학을 잘 가는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대입에서 유리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국어 성적이다. 요 말씀 드린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 시험 아까 얘기했던 거 표인데 아주 간단한 얘기만 서술형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중학교 한 2, 3학년 때쯤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20문제 정도 출제되거든요. 고등학교 때 20문제, 2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어떤 학교들은 서술형을 2문제, 어떤 학교들은 서술형을 5문제 내요. 서술형 5문제 내면은 시험이 어려운 학교고 2문제 내는 건 시험이 쉬운 학교입니다. 시험이 쉬운 학교에 서술형 단답형 이런 거 5문제 내면 애들 다 틀릴 테니까 2문제로 줄인 거고요. 그렇죠? 2문제 냈더니 애들이 다 맞춰요. 그렇다고 10점짜리를 미친 듯이 어렵게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 내는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고교 선택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까 공통과목 중요하다 이 정도로 진행을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중등부 수업 시스템은 저희 부원장님 다시 들어오셔갖고 진행을 할 텐데 입시와 관련돼 갖고 사실은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또는 초등학교 3, 4, 5학년 학생의 학부모님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할 때 제가 어려운 게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수치 분석하는 걸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내용이 재미없거나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어려웠어도 이해 부탁드리고 제가 좀 최대한 수준 낮추려고 했는데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같은 거 보시면은 막 고교 선택 설명회 이런 데 제가 2시간, 1시간 반씩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또 기회 되면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중등부 수업 시스템 안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2부 중등부 시스템 설명 도와드리려고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중등부 부원장 박경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이것도 네. 네. 사실 어머니들 지금 앞에서 이제 내용을 들으셨지만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게 수업 시스템 분명히 그 내용일 거예요. 저희는 이제 예비 중일 대상으로
이제 수업 구성과 예비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예비 중1 대상으로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월수나 화목은 선행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현행 심화가 들어갑니다. 1학년들은 사실상 시험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하지만 학원에서 학교에서 자유학습이 되지만 학원에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에 대한 부분은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수에 이제 2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하고 30분씩 남아서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데일리 테스트는 선행 과정에 있어서 반별로 다 선행이 다르기 때문에 반평균과 함께 어머니 아이 성적이 앱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주간 테스트는 일주일에 한 번 현행에 대해서 전 학년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수업은 일단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정규반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 정규반이에요. 사실 지금 예비 중1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되어 내년에 이제 오픈될 12월 20일 오픈될 반들이 한 10개 반 또는 11개 반 정도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규생이 들어왔을 때 진도가 딱 맞지 않거나 또는 레벨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보완을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닉 수업은 그런 보완 수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규 수업하고 클리닉 수업은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정원도 4명이고 정규 수업은 7명에서 8명까지 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정규 반에서 조금 이제 더 복습이 필요한 친구 또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인 수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클리닉을 받고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학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뭐 개별 수업, 개별 진행 수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은 한 반 정도 저희가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업은 이제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짜지는 거라서 2시간씩 3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추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보면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뭐 현행 수업이 조금 심화가 필요하다. 심화 문제지를 하나 더 풀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수업을 응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평가 중요하죠, 어머니. 지금 보시면 1일 테스트, 주간 테스트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 1일 테스트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또는 한 단원에 대한 정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30분 정도 아이들이 남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린 문제도 이제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반별로 문제지가 조금 달라요. 테스트지가 선행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간 테스트는 같은 학년이 1학년 시험을 모두 보고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성적표에 이제 이 시험에 대한 점수가 기록되어서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고사는 보시면 저희가 방학 동안 선행을 진행하고 나면 선행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 1학년들은 방학 때 특강 수업이 따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정규 수업이 시간이 늘어나서 3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방학 때. 하지만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제 특강이라 해서 정규에다가 추가적인 수업을 하나 더 진행을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특강을 진행하면 이렇게 그 평가도 같이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DT 열정국 제도는 DT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험지를 낼 때 평균이 어느 정도 70점에서 80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시험지를 출제를 합니다. 틀린 부분에 대한 그 다음 후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연습장에 아이들이 이제 자습실에서 이걸 하고 가는데 사실상 이번 연도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뭐 저희 집합 금지 기간도 있었고 해서 자습실을 운영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중에 있는데 다시 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추세라서 조금 걱정인 부분은 맞습니다. 만약에 자습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자습실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 조교 선생님이 계시고 같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습실이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숙제로 나간다든지 틀린 부분을 한 번 더 아이들이 알고 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학습 관리 시스템은 저희는
담임 선생님 책임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행을 담임 선생님께서 진행하고 뭐 현행을 부담임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반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내신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책임을 지고 수업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문제는 노트에 풀어요. 때로는 뭐 2-2의 기하가 많은 파트들은 책에다 풀기도 하지만 그건 개념을 처음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개념표는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는 다 노트에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정북 오답 노트는 시험 기간 때 저희가 한 번 더 솔팅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오답 노트를 다시 쓰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재를 한 권을 이제 풀고 나면 거기서 틀린 부분을 오답 노트에 한 번 더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단원이 끝나거나 과정이 끝나거나 주말을 이용해서 오답 노트 숙제는 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행 심화와 선행 수업 같이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신 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내신 대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1학년 아이들의 1학년 시험이 없으니까 이제 내년이 아니라 그 다음 2학년 때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는 자체 교재가 2권이 나가요. 기출 유형서 그리고 내신 유형서 이렇게 2권이 나가고, 그 전에 이미 시중 교재 심화서를 2-3권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시중 교재 심화서에서 오답을 한 번 더 잡아주고, 그리고 내신으로 자체 교재로 다시 한번 내신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사실 이제 일비충천이 분당에서 10년, 11년 차 넘었어요. 그래서 내신에 대한 부분은 어느 학원보다 꼼꼼하게 관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신도 많이 쉬워지기도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도 많이 쉬워졌고, 좀 전에 이제 수치로 보셨겠지만 A 등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중학생 아이들 내신은. 하지만 어쨌거나 거기서도 A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A에 들어가서 3년 동안 A를 유지해야 고등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조금 덜해지시겠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중등 3년 내내 이렇게 내신은 꼼꼼하게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 교재가 2권이 있어요. 기출 유형서, 내신 유형서. 내신 유형서 한 권이 끝나면 저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틀린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내신 때는 이 아이 틀린 부분을 다시 솔팅해서 누구누구의 열정북 이렇게 하나의 틀린 부분을 다 솔팅해서 다시 나눠줘요. 그래서 다시 풀면 또 그 안에 또 오답이 생기길 수 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오답을 잡고 시험 기간 3주 안에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틀렸던 부분을 물론 수업 시간에 고치고 설명도 다 같이 칠판으로 듣지만 본인이 틀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오는 시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때는 저희가 일요 보강을 뭐 3번 정도 진행을 하고 개별 오답 노트를 제작을 하니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어머니들께서 댁에서 확인이 가능한 어플에 보시면 출결과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 성적 그리고 과제 이런 것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은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반평균과 함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반에서 매번 상위권 데일리 테스트 점수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가 매번 모자르다 부족하다 하면 선생님하고 상담 시 상의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부족한 내용은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60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재테스트를 보거나 추가로 보충을 하거나, 아이들마다 단원별 취약 단원이 또 있어요. 아이들이 잘 진행하다가 함수 단원만 또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점수는 그걸 가지고 또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마시고 학원에 이제 요청을 하셔서 상의를 하시고 그걸 지켜보시는 걸 이게 용도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 아이가 계속해서 상위권이다 그러면 그 반의 상위권이다 그러면 이제 레벨업을 준비를 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쓸 수가 있고, 사실 1학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학 동안에 특강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2학년, 3학년은 특강을 추가로 듣게 되면 레벨업해서 다른 반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반이 선행 정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한 달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성적표를 보내드려요. 근데 이거는 이미 어플로 받아보신 걸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데일리 테스트 점수 이미 나갔고 출결도 이미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주간 테스트는 이렇게 점수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선생님들 코멘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간 커리큘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비 1학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맡기시면 사실 저희는 한 반에 대한 계획이 1년 또는 3년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연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들은 보시면 겨울방학 때 3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정규 수업은 2시간씩 3번입니다. 하지만 방학 때는 1시간씩 추가가 늘어나서 1시간씩 추가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에는 기존의 선행과 그리고 현행 심화 교재, 자체 교재가 한 권이 나갑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중간고사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학원 중간고사 그리고 학원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서 OMR 카드도 나눠주고 아이들 연습을 시켜요. 1학년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모두 다 한 번씩 이렇게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름방학 역시 수업 시간이 늘어나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이제 선행에 대한 과정이 한 바퀴 돌 수 있으려면 여름방학은 좀 짧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학기도 마찬가지 중간고사와 이제 기말고사도 같이 진행이 된다. 학원에서 아이들과 같이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은 제가 여기는 예시로 5개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들 지금 파일 안쪽에 보시면 조금 자세한 설명 들어가 있어요. 반별로. 그래서 1학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5개는 대표적으로 5개를 준비를 했는데 맨 위에 지금 3-1학년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보다 빠른 3-2 개념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부터 5개 보시면 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한 반을 기준으로 A반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 그러면 겨울방학에 1-1의 심화책은 부담 없이 아이들이 한번 그냥 정리하는 교재인 거예요. 3-1 같이 진행을 하고 1학년 1학기 때는 3-1 심화에다가 3-2 기본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3-1은 고등 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3-1은 반드시 심화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지만 저희가 1학기에서는 심화책이 한 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미 블랙라벨까지 다 진행된 반도 있지만 한 번 더 그냥 정리를 해서 심화에 대한 내용을 보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름방학 때도 이제 그럼 그 A반이 수상 기본에 들어가겠죠. 그럼 수상 기본이 뭐 정석만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정석이라 적어졌지만 정석은 문제가 유형이 좀 적어서 RPM이랑 교재랑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여름방학 때 한 바퀴 돌고 2학기 때 수상 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1-2가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자체 교재가 나가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른 반도 다 이제 거의 똑같고 현행 심화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데 이건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요거는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은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내년이야 1학년 이렇게 1년을 보내보시면 첫 번째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정규에다가 특강까지 해서 수업을 더블로 진행을 하게 되고 3월이 되자마자 내신 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내신 대비 기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행 심화에서 심화책을 계속 쓰고 있고 내신 대비 기간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요일 날 뭐 특강도 하고 그다음 이제 현행 심화 교재가 계속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1학년과 2학년의 차이는 시험 기간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선행이 스톱되는 기간이 3주 정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예시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도 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 1학년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학기별로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때 특강이 같이 더블로 진행이 되니까 선행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것도 겨울방학 때 또는 여름방학 때
충분히 당길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하시면 반이 바뀌거나 이동될 수도 있고, 반 아이들이 보통은 거의 다 한 90% 정도는 수강을 해요. 그래서 방학 때 한 번씩 선행을 한 번 더 당기는 시간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은 지금 A, B 뭐 이렇게 반별로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3은 예시로 제가 이제 준비는 했는데 내용은 중학교 2학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여기는 제가 이제 모든 반들을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예시로만 진행이 되어 있고, 어머니들을 지금 자료로 보시는 시간표가 더 자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혹시나 상담을 원하시거나 하시면 시간 보시고 과정 보시고, 이미 마감되어 있는 과정들이 꽤 있거든요. 보시고 상담을 원하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앞에서 원장님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중학생 아이들한테 대입이라는 건 굉장히 먼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에 대한 계획을 일단 세우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수행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수행 평가에 대한 접근하는 인식 자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머니들께서 잘 세워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신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신 대비 때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점수 만들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격차가 고1 때 들어가서 확 벌어지는 걸 저도 느껴보니 중학교 때 탄탄하게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행을 빨리 가는 것보다 이제 한 학기에 선행을 하고 나면 응용을 하고, 그리고 심화 과정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보시고 가시면 빠르게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추후에 상담을 원하시면 따로 이제 남으셔서 이 부분을 상담 진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나중에 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